최근 비혼 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등록 동거원제가 주목받고 있지. 등록 동거원제가 무엇인지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이 보호 출산제의 시행 배경하고 쟁점도 함께 짚어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 김소연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등록 동거혼제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사실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겁니까? 사실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사실혼은 혼인의 실체는 있어요. 근데 혼인 신고를 안 한 경우고 네. 사실은 그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은 인정은 되지만 재산 분할권을 인정하지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게 사실혼인지 그냥 동거인지 여부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 등록 동거는 혼인하지 않는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보다 이제 이 등록 동거원 제도가 조금 더 입증이 쉬워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등록 동거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또 어떤 겁니까? 예, 이 등록 동거원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저출산 대책의 한 해로 논의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1년 전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등록 동거원 제도 도입을 추진은 했는데 실제 법안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한 언론이 이 등록 동거원 찬반에 대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여론 조사를 했더니 이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팽팽했다고 해요. 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그 인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나 비혼 출산 아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전통적인 좀 가족 제도를 해체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좀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논의가 더 좀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등록 동거혼의 경우도 이제 사실혼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커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러면 남성의 친권,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네, 그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지만 혼인 신고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우리 법률 용어로 혼외자라고 부릅니다. 그 현행 민법상 혼외자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수적인데요. 인지에는 친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인지 그리고 혼외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은 친부가 인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갈등을 빚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 김용건 배우 사건에서처럼 혼외 출산 이후에 낙태 종용도 하고 뭐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인지 절차를 거친 경우도 있고요. 또 가수 김현중 같은 경우에는 인지 청구 소송 끝에 친생자 이미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원고가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인지 청구가 인용이 되면 혼외자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생부는 또 면접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 동거혼의 경우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양육비 의무를 좀 어떻게 따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이혼한 경우에 사실 재판 판결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를 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인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인지 절차를 거치고 나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혼의 경우도 그렇고 혼외자도 그렇고 막 재판을 하고 막 그러는 동안에 사실 그동안은 이제 양육비가 이행이 안 되면 아이 복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하면 국가가 먼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채무자한테 나중에 환수하는 이런 양육비 선지급제를 2025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예 시행 예정이 돼 있나 보네요. 네. 네.
자, 등록 동거혼도 재산 분할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동으로 형성한 뭐 재산, 연금, 수급권 이런 것들은 동거 커플이 헤어지게 되면 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세금 혜택이라던가 사회보장 혜택, 또 주거 계약 등에서 결혼한 커플과 좀 유사한 권리를 누리면서도 재산은 각자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혼인과 달리 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게 아니라 재산 형성은 별개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등록 동거제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를 하면은 그가가 이제 혼인 가족에 준하는 혜택들을 좀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감세 혜택을 노리고 뭐 위장으로 동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악용 사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 등록 동거원 제도는 동거 신고만 하면 되고 또 헤어질 때도 일방이 해지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처럼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려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견해도 많은데 사실 그런 혜택 누리려고 실질적 동거가 아닌 사람과 신고까지 나아간다? 저는 사실 좀 극히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만 이 제도가 사실 우리 국내에 도입하려면 우리 정서적인 문제라던가 또 이 동거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정의도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가의 문제, 또 등록 동거원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요건과 이 검증하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뭐 새로운 법 같은 거를 가지고 올 때 이게 악용되면 어떡하지 이런 그렇죠.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극히 일부의 걱정일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등록 동거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샵 2260번 샵 2260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플랫폼도 있잖아요. 거기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어서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보호출산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진행하고 또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이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의 인부를 상담해서 익명 출산을 신청을 하면요, 출생 증서가 작성이 되고 아이의 출생 정보는 비식별화돼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의료기관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네.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이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산부가 익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출산 기록도 남지 않는다라는 건데 또 출산에 관한 병원비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뭐 변기에 유기돼서 발견이 됐다. 또 뭐 임신 사실을 숨긴 미성년자가 자택에서 출산 후에 뭐 아이를 숨지게 했다. 뭐 이런 끔찍한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보호출산제는 병원 밖에서 출산이 이루어져서 이 생모와 신생아가 모두 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을 하자. 그리고 출생 후에 아이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주로 이게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서 좀 출산이 어려운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보호출산제 역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 유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아마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아실 거예요. 그 엄마는 사실 결혼하고 또 출산해서 키우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익명 출산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간 사실 정부가 출생 신고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지. 보호출산제는 아동 양육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다가 아동을 유기하는 어른들의 복지 권리로 작동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유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 기존 베이비박스를 넘어선 장애 아동이나 미숙아, 또 이혼을 결정하고 출산하는 부부의 아이들, 아동
아동유기를 좀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 출산된 아동은 애초에 이제 친자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또 시설 보호나 입양 절차로 이어지는 건데,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원가정에서 자랄 기회나 권리는 상실되는 거고 또 뿌리를 알 권리도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권리를 좀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호출산제는 그 출생 당시의 정보 또 생모나 생부의 정보 등을 담은 출생 증서를 남기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출생 증서를 보관하며 그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출생 증서 공개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생모나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이 안 되거나 또 동의하지 않으면 생모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를 하는데요. 사실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실 누구나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보호출산제 근거 법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2개 조항을 두고서 논쟁이 일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제9조 2항은 그 위기인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보호자가 조력 역할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결정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14조 같은 경우에는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인부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아유기는 생후 한 달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은 그 총 296건 중에서 출산 직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아동 부모단체 등은 장애아동 유기를 늘릴 수 있다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비판과 또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 등록 동거 헌재하고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사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등록 동거 헌제도가 저도 처음 듣고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보호 출산제도 문제가 많지만 사실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좀 마음의 포문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도 좀 도마 위에 올려두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좀 고민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